이 조정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부터 과거 역사들이 반복된다면 알트코인의 진정한 분장이 시작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화로서 사용되는 수요들이 전부 솔라나와 같은 그런 3세대, 4세대 코인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알트코인 하이퍼사이클 책 저자시죠? 철이영 신민철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비트코인 올해에 대한 기대감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컸었거든요. 뭐 일반 투자자도 그렇고 전문가분들도 그렇고요. 근데 요즘 많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나오는 뉴스 보면은 2022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순유출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일단 비트코인은 원래 반감기 다음에 1월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항상 반복되었던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반박자 앞서서 조정이 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12월 FOMC에서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거기서 일단 1차적인 조정이 왔었고 그게 1월까지 이어지다가 1월 중반 이후에는 ETF의 유입이 다시 되돌아오면서 그 전까지 말씀하신 대로 유출량이 상당히 있다가 1월 15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 달 동안 3일 정도만 유출이 있고 나머지 20일은 다 유입일 정도로 강력한 유입이 들어오면서 기술적으로는 사실상 조정이 거의 끝난 듯이 보였었는데 추가적인 악재들이 발생하면서 지금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추가적인 악재라고 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에 관한 뭔가 행정명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행정명령이 있긴 있었는데 시장이 기대했던 그런 직접적인 뭐 전략적 비축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디지털 자산의 비축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일종의 실무 그룹을 만들어라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에 못 미치죠. 그러면서 1차적인 하락이 있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관세를 그렇죠. 강력하게 내거는 관세 정책에 이제 관세 전쟁이라고까지 불리는 그런 관세 정책을 내걸면서 그게 또 2차적인 악재로 작용을 했고 또 바로 지난주에 그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4.1%에서 4.2%, 0%로 더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고용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뜻이고 고용이 강해졌다는 얘기는 금리를 빠르게 내릴 필요가 더욱 없어졌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금리가 걱정인 판에 금리를 더 빨리 내릴 필요가 더 없어진 거예요. 이것까지 겹치면서 지금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그 관세 전쟁 요 건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 자체가 흔들렸잖아요. 증시가 흔들리면서 이 코인도 같이 흔들리는 거 보면서 이거는 정말 위험자산이구나. 안전자산으로서 금매 상응하는 이런 자산이지 않냐라는 의견들도 좀 있었는데 이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그러니까 안전과 위험의 사실 차이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금이 안전자산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채권이 있죠. 그 중에서 당연히 미국 채권이 가장 우선일 테고요. 이 두 가지도 사실 놓고 보면은 흐름이 많이 다르거든요. 금이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위험자산과 더 가깝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채권은 뭐 요즘은 또 이제 위험자산과 약간 동족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해치 포지션이잖아요.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포지션이 되죠. 그래서 그게 뭐가 다르냐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있어서 이게 단순히 변동성에 의해서 안전한 것인가 아니면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안전하다는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서로 갈리기 때문에 채권은 원금이 보장되는 거고 하지만 변동성은 생각보다 커요. 2022년에는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했었거든요. 반면에 금은 원금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변동성이 다른 자산 대비 조금 안전하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나뉘는 것이고 이제 위험자산이라는 것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증시와 비트코인은 동족성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거기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금과 똑같이 상품 자산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보다는 유동성이 훨씬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자산이다.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아직 전쟁이라까지 사실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낌새를 보이면서 관세가 매겨지면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은 수출과 수입할 때 그만큼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그 비용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가 되겠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곧 금리 전망치의 상승이죠. 그러면서
경기보다는 유동성이라고 하면 금리겠죠. 이 금리와 연동성이 훨씬 더 큰 비트코인 쪽이 증시보다도 어떻게 보면 타격을 더 입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실 10만 달러 돌파하고 막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지금 이렇게 꺾여버려가지고 이걸 뭐 말씀하신 대로 반감기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지금이 어쩌면 바닥이다. 97,000불 전후 요 지점이 바닥이다라고 보고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더 많이 하락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다들 네. 이게 아마 궁금할 네, 거예요. 거기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은 긍정적인 면을 하나가 있고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하나가 있고 그거 두 가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긍정적인 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은 작년 7월부터 1월까지 반년 동안 정확히는 거의 7개월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월 초에 약세를 보였어요. 그 매월 초가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 있어서 가장 가격이 낮은 때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매월 초 첫 번째 주에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이 고용보고서 발표 때마다 시장이 리스크오프가 일어나면서 비트코인이 매번 약했던 패턴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1월이든 뭐든 그 이전에 7개월 동안 월 초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가격이 반등하는 패턴이 7개월 연속으로 나왔어요. 네. 그 흐름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으니까 이번 주부터 반등하는 흐름인 거죠. 실제로 지금 월요일부터 가격이 조금 반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시즌적인 측면에서 하나 더 보자면은 비트코인은 반감기 다음에 1월이 가장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2월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반감기 다음에 2월은 한 번도 마이너스로 끝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특히 1, 2, 3을 다 생각해 봤을 때 2월이 평균적인 수익률도 가장 좋았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전체 역사를 보더라도 10월과 2월이 플러스가 될 확률이 가장 높아요. 거의 80%가 넘습니다. 그런 모든 시즌적인 면, 계절적인 면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타이밍이 좋은 거죠. 네. 그런데 악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차트라 그러죠. 차트 분석상 8주 지수 이평선을 네. 주봉으로 하방 돌파했을 때 비트코인은 90%의 확률로 우리가 불마켓 서포트 밴드라고 하는 20주 단순 이평선과 21주 지수 이평선이 합쳐져 있는 곳을 불마켓 서포트 밴드라고 하는데 이 지점까지 하락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지점의 가격이 얼마냐면 대략 89,000달러입니다. 그 89,000달러가 어디냐고 하면은 이번 1월 정도에 한번 바닥을 갔었던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이 딱 89,000달러 정도입니다. 그 가격까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 기술적이랑 그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신호가 조금 확실해야지만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8주 이평선이 97,000달러였는데 주봉 마감이 몇 달러였냐면 96,500달러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확실한 신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1%도 차이가 안 난 거니까. 그러면 이런 애매한 신호일 경우에는 아까 제가 90% 확률로 89,000달러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확률이 깎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신호가 애매했으니까. 네. 예.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을 엄청나게 뒤바꿀 수 있는 두 가지 최대 세 가지 중요 변수가 있는데 아, 그래요? 네. 하나는 이제 CPI. CPI에서 금리 전망치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제가 촬영하는 오늘과 내일까지 의회에서 이제 발언이 있습니다. 그게 또 금리 전망치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이게 두 개 합쳐져서 금리 전망치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비트코인은 금리 전망치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자산이고 일단 금리가 하락하는 게 좋은 거죠. 유리한 거죠. 네, 호재. 좋은 거. 네. 반대로 파월이 매파적으로 얘기해. CPI가 높게 나와. 그러면은 금리 전망치가 오르면서 악재.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가격 흐름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트럼프가 이번 주 중으로 상호 관세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상호 관세의 내용이 얼마나 강력하냐 또는 약하냐. 강력하다고 하는 것은 더 넓은 대상을 상대로, 그러니까 더 많은 국가들에게 더 넓은 품목, 더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더 높은 세율로, 그 다음에 타협의 의지 없이 그렇게 발표를 해버린다면은 악재가 되겠죠. 네. 반면 뭐 몇몇 소수 국가들 또는 몇몇 소수 품목들만, 그 다음에 세율도 별로 안 높고, 그 다음에 지난번 캐나다 멕시코 때처럼 타협의 여지가 굉장히 있는 그런 상태라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호재가 되겠죠. 이 두 가지 금리 쪽과 관세 쪽, 이 두 가지가 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어떤 단기적인 이벤트들에 의한 흐름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이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중국을 누르기 위한 강경 정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동맹국들에게까지 이 확산이 되면서 지금 상당히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전망도 되게 불투명하거든요. 네. 이것이 비트코인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없을까요? 저는 단기 약재, 중장기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적으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승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단기 약재로 적용하지만 트럼프가 왜 동맹국들에게까지 지금 상호 관세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근데 얼마 전에 저의 그냥 뇌피셜 이런 게 아니라 저의 개인적 추측이 아니라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가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파월을 압박하지 않을 것이고 무엇에 주력할 것이냐고 했냐면은 장기 채권 수익률, 장기 금리죠. 장기 금리를 낮추는 데 주력할 것이다. 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관세가 장기 채권 수익률을 낮추는데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액이 나오자마자 채권 수익률이 확 떨어졌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채권 각 국가들의 무역에 있어서 관세가 붙기 시작하면은 무역이 위축되죠. 네. 무역이 위축되면 경기가 약화됩니다.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약화돼요. 그러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갈 뿐더러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 채권 가격이 오르면서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금리는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그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채권 매수가 몰리면은 채권 수익률이 또 내려갑니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트럼프는 사실 달러도 약간 약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강달러가 하는 것은 현재 불안한 상황에서 그런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트럼프 1기 때도 약달러가 분명하게 나타났었어요. 근데 이런 무역 전쟁이 약달러에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국가 간에 기본적으로 무역을 할 때 사용되는 통화가 기축통화인 달러잖아요. 근데 무역이 위축되면서 각국이 달러 보유액을 줄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면서 달러의 약세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달러의 약화와 채권 수익률의 하락, 장기 채권 수익률의 하락이죠. 이것이 시장의 위험자산 시장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중금리는 기준금리보다도 오히려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그러한 그 호재로 볼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악재로 보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원하는 그건데 원하는 건 그런 장기 국채 수익률의 하락이라든가 뭐 약달러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원하지만 지금 하는 정책들은 인플레이션을 우발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으니까 이게 이제 시장의 두려움을 자꾸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증시를 흔들게 하는 거고. 네. 저는 인플레이션도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트럼프 1기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네. PC 물가가 트럼프 1기 때도 내려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전쟁이 단기적으로 물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무역을 위축시키고 경기를 약화시키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 현상을 향해서 유도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건 증시를 네. 포함한 이 자본시장이 화랑일 때 이 비트코인도 같이 좋아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이거와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특히 초보분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부자 아빠 책 쓴 기요사키 이분 같은 경우도 2025년에는 엄청난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금을 사야 된다. 네. 안 맞거든 이 말하고는. 네. 일단 그거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금과 비트코인 그다음에 상품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증시와 상품이 차이가 나는 게 뭐 있냐면은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유동성보다 경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경기가 뭐 다 망가져서 그것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 거면은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의 경우는 경기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운데 이제 유동성이 확장되는 기조면 좋은 거죠. 반면에 상품 자산은 아닙니다. 상품 자산은 그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죠.
그리고 유동성을 흡수하는 포지션에 있는 그런 자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품은 유동성이 가장 중요해요. 반면에 경기는 덜 중요한데 왜냐하면 기업처럼 EPS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금 흐름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죠. 어디 가서 돈 벌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저 유동성을 흡수하는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금과 비트코인 같은 상품 자산은 경기보다는 유동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트럼프 관세 정책이 무역을 위축시키고 경기를 약화시키고 반대로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중앙은행, 각국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확장시키고 금리를 낮춘다면은 딱 그냥 들어도 제가 방금 전에 설명에 의하면은 증시한테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금과 비트코인 같은 상품 자산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거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비트코인은 그 어떤 자산보다도 단기적인 이벤트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자산입니다. 네. 왜냐하면 24시간 전 세계 어디서든 거래가 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밤중에 뭔 일이 터졌다 그러면 주식은 못 팔지만 비트코인은 팔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부터 일단 팔아요. 팔고 생각해요. 지난번 계엄 그때 거의 8천만 원대까지 맞아요. 떨어졌었죠.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아도 뭔가 당장 터졌다 그러면은 일단은 팔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금의 시가총액 8분의 1 수준이고 증시와도 연동성이 있는 그런 위험 자산에 아직은 속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우리 한 1억 4,800만 원 요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2025년 뭐 경기 침체가 될지 경제 공황이 될지 크기의 강도는 좀 차이는 있어도 뭔가 어려운 문제가 올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이 비트코인의 어떤 폭락장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당장의 경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GDP도 3% 근처로 나오고 있는데 미국? 네, 미국의 경우. 근데 미국의 역사적인 평균 GDP가 2%가 조금 넘어요, 성장률이. 그러면 평균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 침체를 얘기한다는 것은 좀 우습잖아요. 거기다 실업률이 지금 4.3%에서 4.0%까지 다시 낮아진 상황입니다. 고용이 초강세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를 논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뭔가 경기에 엄청난 사건, 사고가 저는 발생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실질적으로 경기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면서 뭐 연말이나 내년에 경기 침체를 유발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적었지만 제가 예상하는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은 어차피 올해 3분기에서 4분기 초 정도까지입니다. 그 얘기는 설사 올해 말이나 내년에 경기 침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이클이 다 끝난 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점쯤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경기 침체가 자연스럽게 이 사이클을 종료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다 채굴을 할 수 있는 양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난이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 계속해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제가 최근 전에 어제까지인가 봤을 때만 하더라도 채굴 난이도는 물론이고 이제 해시레이트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컴퓨팅 파워를 사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컴퓨팅 파워의 양이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뭐 9만 7, 8천 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9만 달러에 가깝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채굴 산업 자체가 마진이 거의 안 남는 산업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9만 달러 가까운 비용을 들이고 채굴을 한 채굴업자가 그 외에도 또 비용이 많겠죠.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이거보다 가격이 더 내려가면 팔려고 할까요? 그 사람들은 홀드를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면서 자연히 공급 물량이 줄겠죠. 반대로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자기가 채굴했던 가격보다는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팔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급이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런 채굴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비트코인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값비싸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는 상승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트럼프의 친 비트코인, 친 암호화폐 정책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당장 막 비트코인 사라 이런 거는 없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 뒤에서는 물밑 작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해 조사하는 실무그룹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실무그룹의 이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AI와 암호화폐의 전략 고문인 데이비드 삭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 행정명령 이후에 며칠 만에 실무진을 꾸려서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그 기자회견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국가가 디지털 자산을 비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라고 아예 그냥 못 박았어요. 왜냐면 국가가 사실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갑자기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절대로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상 트럼프가 그런 행정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아마 의회에서 뒤집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만약 내가 미국이고 미국이 내가 비트코인을 지금부터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공공연하게 제가 이제 몇 달 뒤부터 비트코인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 가격 오르게? 가격은 엄청나게 오를 건데 당연히 안.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 산다고 하면은 당장 20만 달러 넘어버리겠죠. 그러면 미국은 지금 가격보다 몇 배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되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뒤에서 미국 연방 정부가 아니라 주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 어마어마하게 발의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21개 주가 법안을 발의했어요. 전체 주에서 뭐 한 40% 정도 되는 수준이죠. 네. 근데 이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2개 주였습니다. 한 달 만에 12개가 21개가 된 거야. 네.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이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 주 정부 단위에서 발의가 되고 있는데, 그다음 유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상원에서 통과만 되면 이제 주지사 승인을 받고 비트코인을 실제로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분명히 1개 또는 2개 이상의 주에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미국의 주 정부가 매수하는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주 정부 단위에서 먼저 매수를 진행을 하는 거죠. 연방 정부가 뭐 대대적으로 나서기 전에. 여기에 대한 힌트가 또 어디서 나왔냐면은 마라톤 디지털이라고 하는 미국 최대의 채굴업자이자 세계 최고의 비트코인 공급 업체가 있어요. 이 공급 채굴업자가 지금 각 주 정부와 협력하여서 물량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 내의 미국 채굴업자들, 미국 공급업자들과 협력해서 주 정부의 그 시장 가격을 통하지 않고 바로 이 도매 물량을 꽂아주는 거죠. 그런 도매 물량 배정을 미국 채굴업자들과 주 정부가 먼저 해서 물량을 다 배정한 뒤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미국이 이제부터 우리가 비축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발표를 할 거란 거죠. 거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발표가 됐을 때는 이미 미국 주나 또는 미국 연방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배정받은, 확보한 뒤일 겁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대형 호재다. 그쵸.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신다. 네.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걸 믿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이번에 나온 뉴스 보니까 테슬라 보유하고 있던 코인의 한 70% 매도해도 남은 거 가지고 보니까 차익이 한 6억 달러가 넘는다.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그 기업들의 코인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회계 기준이 좀 바뀌었죠. 이것이 이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언급하면서 또 이게 호재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 투자, 대체 자산으로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으니까. 네, 실제로 지금 방금 테슬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본 뉴스로 테슬라가 비트코인 샀다고 합니다. 더. 네, 1,800개 정도를 더 사서 원래 9,700 몇십 개 정도가 가지고 있었는데 11,500개 정도로 보유량을 늘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계 기준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비트코인을 만약 보유하고 있으면은 가격이 상승해도 회계상으로는 기록을 못 하고요. 가격이 하락한 최저점에서만 기록을 가능해요. 말이 안 되죠. 상승은 기록 그렇죠. 못하고 하락만 기록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대차대조표에 보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25년 1분기 회계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패스비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뀌면서 이제 모든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각 분기 초 대비 각 분기 말의 가격으로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평평해진 거죠. 네. 네. 그러면서 각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가 더 활기를 띨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 패스비가 이루어지기 전인 2024년부터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가 뭐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기업이 거의 48만 개 정도 네.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고 그 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 뭐 미국에서는 셀러 사이언티픽 같은 그런 실제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어서 현재 한 12개 정도의 미국 증시 상장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메타플래닛이라고 하는 회사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완전히 따라했죠. 지금 이제 스트래티지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이 MSTR을 따라하면서 전 세계 모든 주식 수익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 그 다음에 충격적이게도 그 MSTR은 원조죠. 미국 수익률 1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 MSTR은 미국 수익률 1위고 그걸 따라한 메타플래닛은 전 세계 수익률 1위예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 이 비트코인을 대차대조표에 포함한 기업들이 이렇게 주식이 잘 나가고 주가가 오른다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더 많이 모방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 스트래티지로 사명을 개정한 MSTR의 경우는 2020년부터 이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비트코인 전략이라고 하는 정책을 선택을 했는데 현재까지 4년 조금 넘게 지난 시점에서 미국에 있는 모든 기업 중에서 그 시점 기준으로 수익률이 1위입니다. 네. 그 밑에 엔비디아가 그 MSTR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엔비디아는 다른 기업들이 카피를 못해요. 엔비디아의 기술을 어떻게 카피할까요? 그렇죠. AMD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MSTR은 따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따라한 메타플래닛이 전 세계 수익률 1위를 먹어버렸어요. 비트코인 그냥 사모으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패스비 회계 기준이 바뀌게 되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기가 더 쉬워지니까. 이런 MSTR 같은 기업을 따라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자, 이것이 또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건 올해 사이클상으로는 올해가 상승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년이나 뭐 이렇게 오면은 또 다시 그 하락기로 돌아가는 거고 이 상승기에 상승을 이끌 만한 또 다른 호재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ETF인데요. ETF가 작년 1월에 출시를 하면서 1월부터 3월까지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실제로 4만 달러에서 7만 달러까지 올려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반년 정도 행보가 있었지만 결국 10월 정도부터 ETF가 돌아오면서 10월, 11월, 12월이 1월, 2월, 3월보다 한 1.78배 정도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초가 되면서 약간 연초에 뭐 차익 실현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전통적으로 위험자산 시장이 대통령 취임 전후 해서 좀 리스크 오프가 있거든요. 그런 증시도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신고가 경신 행진을 좀 멈춘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과 맞물려서 약간의 유출이 있었지만 1월 중후반부터 다시 자금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비트코인 ETF가 작년에 출시하고 나서 1년 만에 20년 된 금 ETF의 운용 자산을 역전했어요. 1년 만에 시가총액이 1위의 금 ETF 20년 운용 자산을 역전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거는 모든 대부분의 ETF들은 1년 차보다 2년 차가 자금 유입이 더 많아요. 네. 그걸 생각한다면 비트코인도 1년 차보다 2년 차가 되는 올해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온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어떤 특정 ETF가 생겼다고 할 때 얘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하려면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실사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2년 차가 자금 유입이 많은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올해는 작년을 능가하는 ETF의 유입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군요. 그래 많은 분들이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 보니까 비트코인이 그렇게 좋은 여러 가지 호재로 상승할 거는 알지만 그래도 난 지금은 비트코인 안 한다. 이유는 알트코인이 상승률이 더 좋을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많이 오른 게 리플이죠. 리플 관련해서도 지금 어떤 호재 뉴스들이 좀 있나요? 리플은 일단 가장 호재라고 하면은 규제의 해소가 최고의 호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플 가격이 트럼프 당선되면서 거의 6배 가까이까지 올랐었죠. 그 가장 큰 이유가 기존의 리플의 가격 상승을 가장 제한하던 요소가 SEC와의 소송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네. 소송이었는데 그 증권거래위원회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취임 첫날에 게리 겐슬러를 사임시키겠다였는데 실제로 사임했죠. 네. 네, 그러면서 리플 가격이 폭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직까지는 차기 의장인 폴 애킨스가 취임을 하지 않았지만 폴 애킨스가 취임을 하게 되면 아마 몇 주 내로 모든 소송을 다 철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또 한 번의 급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아, 그래요. 지금 사실 그 당선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한 4,987원가 거의 5,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지금 한 3,780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고점 찍고 내려오는 하락하는 이거는 그냥 조정으로 보는 겁니까? 네, 저는 조정으로 보고 있고 사이클이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지속되는 비트코인 사이클 내에서 알트코인 사이클도 이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꼭 리플뿐만 아니라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그 조정 직전에 최고가를 넘어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 SEC하고 문제 있는 건 리플만이 아니죠. 코인베이스도 지금 뭔가 지금 소송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뭐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바이낸스도 이미 소송이 여러 거래소나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차피 의미가 없는 게 이제 폴 애킨스가 취임하면은 대부분 다 취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리플이나 뭐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제외한 기존에 인정받지 못했던 암호화폐 업계의 많은 그런 자산들이 다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몇 개월 만에 리플 같은 경우 한 6, 7배 뭐 더 많이 올랐죠. 어떻습니까? 이게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이미 많이 오른 정말 우리 꼭지까지 오른 걸 가지고 너무 또 환상을 갖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요. 전통적으로 이 비트코인 사이클의 후반부를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이후 첫 번째 조정을 완전히 끝낸 시점부터 오히려 본격적으로 알트코인 불장이 왔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것이 어디냐 하면은 작년 3월이 아니라 11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8만, 9만, 10만까지 가면서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했죠. 그럼 그 이후에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이 어디였냐고 하면은 12월 FOMC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 조정이겠죠. 이 조정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부터 과거 역사들이 반복된다면 알트코인의 진정한 불장이 시작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불장의 의미가 뭡니까? 어느 정도 상승을 기대하는 거죠? 물론 그게 현실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기대치들이 불장이 오면 사이클상 이 정도는 오른다.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 전체 평균이 3배 정도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2배 정도까지 오른다고 하면은 알트코인은 뭐 이번엔 시가총액이 크니까 3배까지 안 됐었겠죠. 2배까지만 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만약 20만 달러까지 간다. 그럼 알트코인은 평균 한 4배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 최고가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상을 한다. 해보는 거죠. 요즘 그 인공지능 AI하고 그 디파이하고 융합해서 뭔가 기대치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려워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가장 내용인지. 요즘 최근에 뜨고 있는 건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데요. AI 코인들.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AI들이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하려면은 뭔가 그 계좌도 있어야 되고 서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은행 같은 거를 AI가 이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지갑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규제나 검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I들이 암호화폐 지갑을 가지고 AI끼리 어떤 소통함에 있어서 금전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를 암호화폐로 하게 된다. 그런 블록체인을 AI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기술이요. 언젠가는 분명히 될 거예요. 되는데 어쩌면 그때 그런 기술의 가장 메인이 되는 그런 기업이나 코인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코인들 중에는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위 테마죠. 기대감들. 그렇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 내에서는 그게 실현되는 단계까지 못 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 끝날 때 그 AI 코인들의 99%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살아남는 1%를 고를 수 있을까?
이런 그렇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테마에 편승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 사이클에서 정리를 해야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쵸. 봐야 된다. 그게 막 큰 환상과 어떤 기대치를 절대 가지면 가지면 안 안 된다. 돼요. 네. 비트코인은 빠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지만 알트코인은 빠지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인 ETF 관련해서 또 나오는 이슈들이 좀 있나요? 또 어떤 새로운 ETF들이 나올 것이냐? 네. 시장에서는 또 그거를 찍으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뭐 리플 아까 말씀하셨던 리플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도지코인도 있고 어제 도지코인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에이다도 카르다노죠. 에이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코인들. 그다음에 그 혼합 ETF들도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뭐 여러 가지를 섞은 ETF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결국은 다 될 거라고 봐요. 이번 정권 내에서. 왜냐면 친암호화폐적인 기조를 가진 정권이니까. 그다음에 트럼프 본인이 민코인을 출시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놓고 그다음에 트럼프 그 가족이 가족 사업으로 디파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ETF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대놓고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암호화폐를 더 중시할 겁니다.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 암호화폐 ETF들이 나올 거 분명하지만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가장 유력한 거 두 가지만 꽂자면은 리플과 솔라나가 되지 않을까. 리플과 솔라나. 아까 우리 그 미국채 수익률을 떨구는 게 트럼프의 목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비트코인을 달러 패깅을 해서 기초로 해서 기초자산으로 해서 새로운 국제 수요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에서 부정적인 분들은 그래봐야 그게 얼마나 되겠어라는 시각도 있고. 엄청난 금액입니다. 현재 이미 시가총액이 한 조정을 받아서 2조 몇천억 달러지만 뭐 한때 3조 달러까지 갔었거든요. 3조 달러에 되는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70에서 80%의 거래가 달러 패깅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됩니다. 한마디로 2조 넘는 자산이 지금 달러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번 사이클만 지나도 이번 사이클의 끝에서는 아마 거의 7조, 8조 달러 수준까지 성장을 할 거예요. 2030년 트럼프 재임이 끝날 때쯤에 되면 아마 10조 달러를 넘을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10조 달러의 시장에서 70에서 80%가 달러로 거래돼요. 7조에서 8조 달러입니다. 연준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보다도 많아요. 그 정도의 금액이 새롭게 달러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더 이상 원유 거래 꼭 달러로 안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럼 페트로 달러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브릭스 이제 탈달러 하고 있고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디서 안정적인 달러 수요를 얻느냐?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그 스테이블 코인의 1달러 패깅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사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트럼프의 장기적 어떤 금리 혹은 그 국채와 관련된 전략일 수 있다. 그렇죠. 만약 그 암호화폐 시장이 커져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회사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면 미국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그 가격과 반대인 채권 수익률은 낮아지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올해 상당한 그 알트코인 불장을 기대하시는데 좀 더 이렇게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크게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과 솔라나 같은. 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미국 계열 코인이면서 원래 구 SEC에게 핍박을 받았던 코인. 네. 이제 그 문제들이 해결될 거니까. 해결된 거 플러스 트럼프는 친미국파니까. 네. 이런 애들이 호황을 받을 거고. 두 번째는 민코인. 민코인이 이번 사이클에서는 계속해서 트렌드였어요. 네. 지금 좀 이제 많이 조정이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다시 상승장이 온다면 민코인 갈 것이다. 그다음 세 번째는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AI. 네, AI 코인들. 왜냐면 이게 아무리 테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번 사이클까지는 테마일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테마에 타고 싶으신 분들은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나중에 빠져나올 때는 반드시 아셔야 할 겁니다. 근데 시총 2위죠, 지금.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언급을 안 하시네요. 이더리움은 사실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트렌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특히나 솔라나에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침범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역의 침범을. 이더리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었다고 하면은 기존에서는 스마트 컨트랙이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디파이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커런시, 암호화폐 블록체인계의 통화로서 사용되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더리움이 이제 나온 지 오래되다 보니까 비트코인보다는 빠르고 수수료가 싼데요. 그 뒤에 나온 코인들보다는 훨씬 느리고 수수료가 비쌉니다. 네. 특히 대표적인 게 3세대 코인이라고 하는 솔라나죠. 솔라나가 이더리움 대비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디지털 통화로서 사용되는 수요들이 전부 솔라나와 같은 그런 3세대, 4세대 코인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어떻게 보면은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보니까 트럼프 일가족이 만든 밈 코인 거기에 그 네트워크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더리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키우는 요소가 됐다. 그런데 정작 그 트럼프의 가족 사업을 하고 있는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가장 메인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가장 메인으로 해서 하고 있냐? 신뢰할 수 있으니까. 솔라나보다 이더리움이 훨씬 더 역사가 길고 어쨌든 시가총액이 훨씬 높고 그렇기 때문에 큰 사업을 벌인다 하면은 아직은 역시나 솔라나보다는 이더리움이죠.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이유일까요?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2월 초에 나온 그 데이터 분석해 보니까 헤지 펀드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공매도 친 게 500%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뉴스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만큼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이번 사이클에서 확실히 조금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더리움을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 똑같은 이유로 그렇다면 다음 코인은 솔라나다. 단순 논리로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이번 사이클까지는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다만 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늘 보았던 게 그만큼 이제 지금 안 좋았던 코인들이 나중에는 또 기세가 붙어서 좋아지는 일종의 순환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다 이더리움이 원래 반감기 다음에 1분기에서 2분기로 특히 넘어가는 시점에 퍼포먼스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퍼포먼스가 정말 좋았어요. 그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더리움도 충분히 이번 사이클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지금처럼은 힘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솔라나도 주의하셔야 될 게 이번 사이클까지는 솔라나가 그럴지 몰라도 딱 이번 사이클의 솔라나가 지난 사이클의 이더리움 포지션이거든요. 다음 사이클이 되면 솔라나보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코인이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 코인 관련해서도 새로운 기술들 혹은 이슈들이 이제 계속 쏟아지니까 참 이게 며칠만 관심을 안 가지면은 뭐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보니까 이더리움의 재단 연구원이죠. 한 사람이 비트코인의 보안 지속 가능성을 비판하면서 뭐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언급을 했다. 이것도 뉴스가 되면서 화제가 됐어요. 그런 거는 뭐 이더리움이 나온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원래 있던 얘기예요. 네, 계속 계속해서 있었던 거고요. 특히 뭐 경쟁자니까 그렇죠. 서로. 네. 얼마 전에 뭐 양자 컴퓨팅 얘기가 나왔을 때 뭐 특히 많이 있었던 건데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도 이미 양자 내성화 그런 암호화 체계가 다 개발이 되어 있고 더 고도의 양자 내성화 암호화 체계도 아마 양자 컴퓨터가 실제 상용화되기 훨씬 전에 완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통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이제 전문 용어는 하드포크라고 하죠. 하드포크를 하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저는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그 기업 회계 기준 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이 기준이 바뀐 것이 호재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기업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계좌를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참 이것도 논란이 상당히 클 거예요. 현물 ETF도 지금 못 사잖아요. 네. 기업들이. 아니요, 개인도 못 사요. 개인도?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커버드 콜 이런 걸로 미래에셋에서 뭘 만들겠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파생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파생으로 가는 거니까. 네, 파생 상품이 아니라 순수한 ETF가 아니다. 현물 ETF가 아니면 사실 의미가 없는. 왜냐하면 파생 상품 ETF는 지금도 거래 가능해요. 정작 선물 ETF는 거래 가능하고 현물 ETF는 안 되는 우스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코인 관련해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즘 그 가격 변동 가지고 진짜 이제 폭락장이냐 아니면 아직 상승장은 끝나지 않았냐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방송 보시면서 어느 정도 참고하실 만한 정리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철이형 신민철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플은 일단 가장 호재라고 하면은 규제의 해소가 최고의 호재가 될 것입니다.
이 조정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부터 과거 역사들이 반복된다면 알트코인의 진정한 불장이 시작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화로서 사용되는 수요들이 전부 솔라나와 같은 그런 3세대, 4세대 코인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 혼합 ETF들도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뭐 여러 가지를 섞은 ETF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결국은 다 될 거라고 봐요. 이번 정권 내에서.